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이 체계적인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정답을 맞히고 정답이 이거구나. 그렇게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런 문제 유형에 좀 약하구나.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은 이런 단원이구나. 알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부분 중심으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저희 방송과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꼭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감정평가론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볼까요? 자, 먼저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어느 지역적인 것이죠. 지역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살펴서 가치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봐야 되겠죠. 그 지역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지역 요인을 또 봐야 됩니다. 당해 지역이 갖는 어떤 표준적인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지역 분석의 내용이다. 그리고 표준적 이용은 최유용을 판정하는 유력한 표준이 되는 것이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부동산이 최유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자체를 판정하는 것이에요. 지역 분석은 뭐고 그 지역의 표준적 분석을 보고 뭘 판단한다고요? 그 가치 수준을 판단한다. 그리고 개별 분석은 뭐고? 개별 부동산을 보고 뭘 판단한다? 최유용을 판단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 최유용 판정은 표준적 이용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이 선행되고 개별 분석이 후행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뒤에 하고 분석하는 내용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만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그리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구권 이런 데를 전부 포함하더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 보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용어가 중요하겠네요. 인근 지역이냐 유사 지역이냐 동일 수구권이냐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자체의 의미만도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어서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인근 지역이고 특성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을 분석할 때는 항상 지역 요인은 빼고 분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특성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그 인근 지역을 너무 넓게 털을 잡으면은 전체적인 그 지역 분석을 하는데 문제 너무 광범위하면 가치 수준을 판정하기 힘들고 지나치게 협소하면 사례를 구하기 힘들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인근 지역에 붙어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목동 지역도 보더라.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거리의 완근 개념이 아니라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유사 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면 지역 분석은 할 필요가 없지만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 분석도 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일 수구권이라고 한다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는 그런 그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별로 봤을 때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범위를 동일수구권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주거지는 동일수구권이 넓고 그다음에 고급 주거지는 동일수구권이 좁게 봅니다. 고급 주거지 그러면은 뭐 예컨대 뭐 강남, 송파, 뭐
뭐 서초 뭐 이렇게 한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반면 그냥 보통 주거지 그러면 서울 시내를 전체로 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업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동일수급권이 넓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는 공업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비용의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행지 후보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배웠었는데 이행지는 뭐냐면은 같은 종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행될 것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동일수급권을 판정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이행지라고 하는데 동종으로 변한다면은 종별 이행 전의 토지 종별이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동종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는 이행지도 포함해서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떤 지역이 어떤 부동산도 살아있는 그 생명체라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성장기에 있느냐, 성숙기에 있느냐, 쇠퇴기에 있느냐, 천이기에 있느냐, 악화기에 있느냐, 이 성성쇠천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발 시간에서도 한번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명을 갖더라. 이렇게 보통 이제 신개발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성장기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지가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완공되고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때 지가 수준이 최고를 이루더라. 쇠퇴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의 건물이 낡기 시작했는데 수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향여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하향여가는 어떻습니까? 보다 좀 이렇게 그 저소득계층이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하향여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관리비 유지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지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쇠퇴기가 되겠고, 천이기는 이미 하향여가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될 걸 예상하고 가벼운 지가가 상승이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악화기는 지가 수준이 최저 수준이고 이때 만약에 재개발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그 지역은 슬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3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보는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성, 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수익성, 이 세 가지의 3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 부동산을 만드는데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 측면을 즉 말하자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 기준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급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고 평가는 가치나 가치의 경우에는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적산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의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똑같은 것이 10억이 거래가 됐으면 이거는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10억이니까 이것도 비교했을 때 이것도 10억일 것이다 라고 하는 비교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해서 시장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특징은 뭐냐면 균형 가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치를 가치 판정으로 보겠다. 이때 가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판단하고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판단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비준 가치, 그 다음에 임료에서는 비준 임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부동산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 가치, 즉 말하자면 그 부동산이 임대를 해서 혹은 아니면 활용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두는지에다 관점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수익분석법 이렇게 나중에 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임료의 가치는 수익 임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비교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다음에 면적을 곱해서 판단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암기를 한다면은 사, 시, 지계, 면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이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그다음에 개별 요인,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선택지는 뭐냐면은 거래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유사하든지 아니면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사정 보정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를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유사성을 볼게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 이제 사례를 구할 때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에서 구하게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구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사, 시, 지계, 면에서 지역 요인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근 지역에서 구분했을 때는 사례를 구했을 때는 지역 요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유사 지역 내에서 했을 때 동일 수구권 내에서 했을 때는 지역 요인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적 유사성도 있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뭐 똑같이 어떤 거 10년 전 아파트인데 이거는 20년 된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유사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시점 수정이 또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팔린 지가 5년 전에 팔렸고 이거는 1년 전에 팔렸고 이렇게 너무 시간 차이가 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시점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는 그 거래를 할 때 특수한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 급해서 뭐 급매를 하고 떠났던 물건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뭐 친척에게 팔아서 사정이 개입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재되지 않은 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정상 가치로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사례를 선정할 때는 역시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를 선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사례를 보정하는 방법은 비율수정법, 금액수정법, 연속수정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사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어떤 거래의 특수성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이 이제 어떤 사정이 개입된 거라고 보이고 이거를 보정할 때는 그런 비정상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사정 보정을 하든지 시점 수정을 하든지 지역 요인 비교를 하든지 할 때에는 계산 공식에서는 항상 사례를 밑에 두고 대상 물건을 위에다 두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례분의 대상, 여기도 사례분의 대상.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가 개입됐다. 어느 쪽에 개입됐느냐. 사례에 개입됐다면 사례 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 대상에 개입이 됐다면 대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정 수정하는 단계라고 보시게 되고요. 여기 지금 그 확인학습 부분에 있어서 비교치가 나와 있네요. 그 확인학습 부분에 보면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지역적으로 5% 우세하다. 그랬으니까 대상 부동산이 그러니까 누구를 고쳐야 된다. 대상을 고쳐야 된다. 그 대상이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플러스 5를 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때는 100분의 105 이렇게 한다. 항상 대상은 어디에? 위에. 사례는 어디에? 밑에. 사례가 이러면 사례 부동산이 그러면 사례가 개별적으로 10% 열세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야 된다고요? 밑에다가. 사례가 밑에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렇게 등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학습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나머지 문제는 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참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떤 거래에 있어서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가격을 판정하는 시점은 지금인데 1년 전에 판매된 가격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갭이 있겠네요. 그런 시간적 불일치를 기준 가격으로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거래 시점의 지수, 물가 지수가 됐든 거래 지수가 됐든 가격 지수가 됐든 지수를 곱하는데 항상 더할 때도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네, 사례분의 대상. 대상이 변했느냐, 사례가 변했느냐.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가격 곱하기 거래 시점 지수하고 가격 시점 지수 이렇게 판정을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지가 변동률 혹 아니면 거래 지수,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걸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변동률 적용법은 어떤 그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간별 집가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례 부동산이냐 유사 부동산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 내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인근 지역이라고 그런다면은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유사 부동산이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다 그러면은 지역 요인 비교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항상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는 사례 부동산이냐 대상 부동산이냐 뭐가 얼마만큼 우세고 열세이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한다면 항상 사례는 밑에 대상은 위에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샘플로 한번 볼게요. 사례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소재하는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15% 우세. 누가? 사례가. 그럼 어디를 바꿔야 된다고요? 밑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실증적이고 설득력도 있어요. 저게 10억이 팔렸다는데 비슷한 게 옆에 있는데 이것도 10억이라는데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주로 평가가 이제 토지 평가에다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삼박식 중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지한 가격이 사실은 그 부동산의 실제적인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도 쉽죠. 간편하죠. 계산하기도 쉽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사례를 구하기가 일단 힘들더라. 두 번째는 뭐 무슨 빌딩이니 뭐 시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교회, 뭐 사찰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가 힘들더라. 그 다음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보기도 애매하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너무 갑자기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또 뭐 규제가 심해지니까 또 뭐 거래 절벽이 온다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또 적용해서 말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을 한번 볼게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그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비준 가치를 계산하던 거래 사례 비교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다면은 임료의 기준 시점과 실현 시점이 있는데 임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료 산정 기간 내에 시초 시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료를 초에 받는 게 있죠. 선불로 받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거나 후불로 받는 성격이 있죠. 요즘에 뭐 대부분 초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의 어떤 그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실현 시점은 실제적으로 내가 임료는 이번 달 초에 냈지만은 실현되는 것은 월말에 가서 그 가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임료, 지불임료, 순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실질임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낼 때는 임대료라고 내고 또 관리비라고 또 뜯어가고 또 무슨 뭐 세금 받는다고 뜯어가고 이랬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내게 된 거죠. 뭐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료는 순임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보면은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보증금이 있는 거죠. 어떤 그 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일시금, 권리금이 또 미상각 운용액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 실비를 초과하는 그런 금액들도 이제 지불임료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짓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축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 비용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을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거를 감가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계산하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은 적산 가치가 된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이제 제조달 원가 적산 가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조달 원가는 뭐냐 하면은 그
제조단원가는 현존하는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재생산하는 원가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컨대 어떤 빌딩이 10년이 지났다고 지은 지 1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죠. 그 빌딩을 가치를 판정을 할 때는 10년 전에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판정하는 그 시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다시 짓는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감가를 수정을 한다는 거죠. 매년 얼마의 감가가 지금 짓는데 얼마가 들 것인가? 15억 들겠네. 그러면은 만약에 감가가 얼마 동안 발생했냐? 10년 동안 얼마가 발생했는지 감가 누계액을 10년간을 뺀 다음에 적산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본다. 이거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가격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단원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복제원가가 있고 대치원가가 있는데 복제원가는 그 대상 물건을 물리적으로 똑같이 재생산하는 것을 복제원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체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갖는 효용적 측면에서만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대치원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제원가, 복조원가라고 하는 건 측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치원가는 효용적 측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조단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항상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짙은 어쨌든 도급인의 이윤을 플러스 시켜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기가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윤이 있다고 보고 판정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서 제조단원가를 직접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량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던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고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지급, 지붕 혹은 벽, 책, 혹은 뼈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표준 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이고 이거를 신축 시점에다가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어떤 변동률법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간접법은 단위 비교법은 단위 면적당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지 감가 누계액을 판단하느냐? 감가 수정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이 어떤 제조달 원가를 해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것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것들을 경제적 감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 요인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건물이 낡아질 때 물리적 감가가 발생을 하는데 사용으로 인한 마면 파손,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물리적 하자 이런 것들은 항상 물리적 감가인에 포함이 되더라. 이거는 치유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능적 감가 요인으로 봤을 때는 부지하고 부적용이라든가 형식이 구식화됐다든가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어떤 설비가 불량해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감가 요인이 발생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제 원칙에서 보면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경제적 감가만 있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 시험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가는 경제적 감가만 있다. 기능적 감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동산과 그 부동산 환경과의 부조화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 집은 주택인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괜히 우리 집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우리 집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부적합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 이때는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내가 그 쓰레기 소각장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근 지역의 쇠퇴돼도 마찬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률적 감가 요인은 뭐냐면은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법률적인 권리에 관한 하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감가를 수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가 일정한 금액마다 발생한다. 이거는 상정하는 거고 정률법은 매년 뭐 10%면 10%, 5%면 일정한 비율로 감가가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이 발생하는 것을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은 정액법은 계산이 쉽죠. 그다음에 실제 감가하고 사실은 근데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물 이런 거에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률법은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은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하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기계나 기구 등 동상 같은 데다가 주로 많이 적용을 한다. 상환기금법은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액법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자,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공식 하나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제조달원가에다가 그 부동산의 잔존 가치를 뺀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준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항상 원가법에서는 지금이 계산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만든다면 하는 것을 제조달원가로 하게 되고 그 매년의 감가가 얼마를 발생을 했는지 감가액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빼주게 되면은 경제적 내용 연수로 빼주게 되면은 계산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법에 의한 어떤 매년의 감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고 자, 그럼 우리 원가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특징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원가법은 정말하자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사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부동산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재생산을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시장성적인 측면, 두 번째는 수익성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장성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비용성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수익환원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이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시니어분들 이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이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다른 학문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두뇌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해도 잘 되니까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강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힘내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꼭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